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두 개를 할 텐데요. 우리 요약집 6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요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자, 손해배상 책임을 언제 지게 되냐 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게 30조 조문이고요. 요게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의 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증 설정 제도, 요 보증 제도와 관련된 내용.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어느 때 책임을 지느냐 보면 일단 행위가 저질러지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이렇게.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 입은 사람은 저지른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요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배 청구. 이렇게. 이 30조 조문은 누구의 배상 책임을 쓰고 있느냐? 개공이에요. 개공. 그러니까 A가 누구냐? 개공이에요. 이렇게. 그럼 개공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중개행위. 이 중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 세입자 B한테, 이 B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세입자한테 새 집을 얻어주는데 주인집이 빚이 많은데 빚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가지고 빚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어. 들어갔는데 빚이 많으니까 경매 싹 넘어가 버렸지. 그래서 보증금을 절반을 날려먹었다. 누구 탓이에요 지금? 잘못 소개한, 빚이 별로 없다고 잘못 설명한 개공 탓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잘못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만약에 4천만 원 발생했다면 보통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자기 책임이요. 부동산 사장님 책임도 한 절반 정도 있고 보통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절반 이렇게. 정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또 한 가지 책임지는 경우는 사무소 제공행위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A가 자기 증이 걸려 있는데 C라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운영해요. C가. 그러다가 손님인 B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B는 배상 청구를 C한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C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누구한테까지 쳐들어갈 수 있냐면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준 부동산 사장님한테까지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요것이 요거예요. 위에 중개행위 책임과 밑에 사무소 제공 책임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중개행위 책임은 자,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다고. 위의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위에는. 근데 밑에 지금 사무소 제공 행위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준 건 잘못된 거지만 직접적으로 고의과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유는 사무실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중개행위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 중개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기 보면 중개행위 책임 할 때 개업 공인인계사가 사기를 치거나 개업 공인인계사가 손님한테 보증금을 횡령해서 중간에 돈을 떼먹거나 이런 행위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 개업 공인인계사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속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겉으로 판단해요. 속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사기질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행위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판단하면 전화 걸어가지고 요 고객한테 괜찮은 물건 나왔으니까 투자하시라고. 사실은 그런 물건 없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고 그걸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활동 자체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기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못 집어넣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봐야 돼. 속마음을 기준해버리면. 근데 속마음 기준이 아니야.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판단하는 겉으로. 예. 그래서 이게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법을 배우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99.9%가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해. 드러난 걸로. 거의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는 객관적이지. 나는 공평해. 다 그렇게 해요. 예? 저게 세상의 원리 같아요, 원리. 예. 가만히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 큰 놈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해 주는데 너 속마음이 아무리 비단결 같아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그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학원 가거나 그러면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편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그게 편한 거 좋긴 한데 보여지는 것도 너 생각해야 된다. 응? 그렇게 주의를 줘도 안 바뀌어요. 편한 것만 생각을 해. 예. 그래가지고 아, 피를 못 속이는구나. 둘째 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도 야, 너 그거 좀 옷 좋은 거 입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다는 거야. 거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무리 속마음이 비단결 같아도 소용없어요. 그것도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언제 깨달았는가.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막 이런 얘기 막 나올 때는 아, 그런갑다 그랬는데 그걸 드디어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달은 것은 환갑이 다 돼서 깨달았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야, 지금. 자, 그렇고. 그런데 여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예요. 이게 기출문제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합니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갑니다. 대토권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토권을 매매했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근데 대토권이 안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손해 입은 거 맞죠? 손해 입힌 것도 맞아. 그래서 사장님 물어내라고 막 야단쳐가지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사들이 물어주지 마! 그런 거예요. 물어주지 마! 왜냐하면 대토권 매매가 불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적 거래해서 손해 입은 사람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좋은 거예요? 사장님. 그죠?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적 거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 안 해줘도 괜찮아? 물어주지 마! 이렇게 된 거라고. 이 빨간 거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주는 겁니까? 책임지는 겁니까? 안 줘요. 누가 입은 손해만 물어준다? 당사자. 조문은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은 손해요? 당사자. 이거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배상 책임은 잘 보세요. 누가 배상 책임지는 거 쓰고 있어요? 개공. 개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제3자가, 이번에 제3자가 개공 아니고 제3자가 요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당사자한테. 그러면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요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중개사법 30조에 따라서는 못해요. 30조는 누가 물어주는 것만 써놨다. 개공만. 그러니까 여기 제3자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니까. 제3자 나오면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으로 가셔야 돼요. 일반 민법으로 가서 거기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요.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는데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책임지고 이 사람이 사고 냈을 때는 이 사람이 중개사법 조문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돼 있죠? 보증 설정.
의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관청에 신고할 의무다. 누가 하죠, 이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도 개공 책임이요. 그걸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도록 한다. 자, 1번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시기. 언제까지 보증 설정할까요? 업무 개시 전. 등록 전 그러시면 안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 개시 전.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지역농협은 농지 중개해주는 데 아니에요. 특수법인이죠? 그럼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일단 등록을 합니까? 등록? 안 하지. 등록 안 하고도 농지 중개할 수 있잖아. 지역농협은. 그런데 보증 설정합니까? 이건 해야지.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똑같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농협요. 하여간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는 방법.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보증보험. 또요? 공탁. 아니, 보증보험. 공제. 자, 3번째 방법 뭐예요? 공탁.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가지 방법 중에 택하면 되고, 요 중에 중요한 것은 공탁인데, 공탁했을 때는 그 돈은 개공이 묻어놓은 돈이죠? 폐업하거나 또는 돌아가셔도 몇 년 동안은 못 찾아온다? 3년 동안은 회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맨날 3년 물어봐요. 자, 보증 설정하는 금액 보죠, 금액. 금액 얼마예요? 금액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는 1억 이상. 법인일 때는요, 2억 이상. 이렇게. 다만,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지역농협은 얼마예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것도 꽤 물어봤습니다. 분사무소가 1억 이상이니까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5개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최소 얼마 보증 설정이 됩니까? 분사무소 5개 그러면 최소 얼마? 7억이다. 최소 금액은 7억이다. 주된 사무소 몫으로 2억 해야 되는 걸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5개니까 5억 이상 그러면 안 되고요. 7억 이상 이렇게. 주된 사무소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째는 보증을 변경하는 거라고. 변경.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보통 1년짜리죠. 보통. 중간에 공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공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꿀 때 보험에 들었던 사람인데 공제로 바꿉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꿀 때는 보증보험에 들었던 걸 먼저 해지를 하고 그리고 공제 가입을 한다면 해지하고 가입할 때까지 이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나서 가입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이것은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되겠어요.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반대로 하셔야지. 직장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먼저 갈 직장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옛날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갈 직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사표를 먼저 쓰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제가 이따 5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갈 직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직장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막 배고파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서. 그러니까 절대 먼저 사표를 내면 안 되지. 갈 때를 만들어 놓고 던지고. 그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복가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변경을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기간 중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요. 5번째가 뭐냐면 기간이 만료돼서 이거 재설정 문제입니다. 재설정. 가만히 보면 시험 문제는 여기요. 보증 설정 시기를 잘 내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재설정을 또 잘 냅니다. 여기를. 재설정이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게 있죠.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사고 터져서 하는 재설정이 있죠.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 이 2가지가 잘 구별돼야 돼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기간 만료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기간 만료일까지. 근데 사고 터져서 보험금이 나간 경우,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는 지급된 때부터 며칠 내에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15일 이내 재설정. 이건 사후적으로 하는 거죠. 15일 이내 재설정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재설정이 우리 이거 대통령 그 임기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이 뽑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먼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 놓죠. 그럼 공백기가 안 생기죠. 그게 이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임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새 대통령을 뽑아 놓잖아. 그러면 임기 끝나는 그때 뭐예요? 이어서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 이거죠? 근데 탄핵당한 경우 생각해보세요. 탄핵. 그럼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했었죠 최근에. 그건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미리 뽑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급되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보증 관계가. 그때부터 사후적으로 이렇게 재설정을 해야 되죠. 15일을 물어본다고 시험에서는 주로.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예요. 보증금 타내는 절차입니다. 지급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실 게요. 두 가지 좀 추가적으로 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보증 내용은 손님한테 고객한테 보증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보증 설정 내용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보증 설정 내용을 손님한테 설명하게 돼 있죠? 어느 시점에? 중개 의뢰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보증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언제죠?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나 2억짜리 보험에 들었다라고 손님한테 얘기해 주면서 안심하라고 할 수 있죠? 중개가 완성된 때죠.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죠?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 개시했어요. 그럼 법 위반 사항입니다.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요. 임의적 뭐예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죠? 임등치 사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 이거 보면 빨리 가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 이렇게 A라고 해요. 이 부동산 사장님은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시면 돼. 방법은 3가지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아까 했었죠? 그래서 보증기관을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있죠. 이제 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쳤다 이렇게. 그럼 사고 치게 되면 B라는 거래 당사자가 손님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죠. 재산상의 손해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내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개업 공인인계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했을 때 이제 물어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배상 청구할 때 B 관점에서는 A하고 잘 합의가 돼서 재판 안 가면 좋은 거고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 갈 수밖에 없는데 재판 가서도 중간에 화해를 한다든지 조정을 통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조서고요. 끝까지 가면 그때는요 판사가 판결문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합의서, 조서, 판결문 4번을 손에 쥐어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에 가서. 그럼 보증기관에서 지급 청구. 그럼 보증기관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급.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일단 지급인데. 지급을 할 때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랬을 때 보증기관은 들고 오기를 판결문 3원인데 1억 5천만 원짜리를 들고 왔어요. 근데 1억을 설정해 놨거든요. 1억을. 그럼 얼마를 지급해줘요? 1억 지급하고 끝이죠.
나머지 5천만 원 여기서 책임 안 져줘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5천 원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 5천 원 왜 그러냐?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공인계공은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어서 그렇다. 보증 설정을 하든 안 하든 얼마 하든 관계없이 전 손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게 여기다. 근데 보증기관이야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둘을 잘 비교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지급이 되는 순간에 요게 관계가 없어집니다. 쪽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증기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해요? 구상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되죠. 다만 보증기관 중에서 공탁 있죠. 공탁은 누구 돈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탁기관만큼은 공탁금에서 지급됐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누구 돈이니까? 이 사람 돈이니까. 그렇지만 공탁기관 아닌 협회라든지 보험회사는 구상권 행사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재설정. 이 재설정은 미리 못한다고 그랬죠? 지급되는 순간에 여기 쪽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지금 탄핵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재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 요걸 또 시험에서 잘 내죠. 재설정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지급한 때부터 요거 지급한 때부터 며칠 내요? 15일 이내 재설정 하셔야 되겠다. 요 15일을 잘 물어봐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봐두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증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재 61페이지 보십니다. 네모 1번이요. 제일 위에. 네모 1번의 가로 1번이 중개행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중개행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중개행위 책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개공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 가로 2번이 바로 뭐냐면 사무소 제공 책임입니다. 이때는 자기의 중개사무소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중개사무소를 딴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게 사무소 제공 책임입니다. 이때는 고의과실 얘기가 안 나옵니다. 가로 2번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 2번에서는 가로 2번 금액 같은 거 봐주시는데 가로 2번의 금액 동그라미 2번 특히 법인의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보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 액수 봐주셔야 돼. 1,000만 원 이상. 자, 네모 3번의 가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언제 보증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언제까지? 업무 시작 전. 중요하죠. 근데 제일 끝줄에 보면 만약에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알려준 경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보증 설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모 4번의 가로 1번이에요. 보증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 보증의 변경에서 첫 줄 보면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코자 했을 때는 둘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중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변경이라는 글자가 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중.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고. 중 다음에 다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로 2번과 가로 3번 두 개를 묶으시고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요. 가로 2번은 기간 만료로 인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간이 끝나서 갱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둘째 줄 기간 만료일까지. 둘째 줄에 가로 3번은 탄핵되는 경우처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죠. 이때는 첫 줄 끝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부터 며칠 내 재설정하시자? 15일 내 이렇게. 가로 5번에 가시면 가로 5번에 공탁금은 특징이 하나 있죠. 사망하거나 또는 폐업해도 몇 년 동안은 돈을 못 찾아온다? 3년. 그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6번에요. 별표하시고요. 최근에 2번 나온 거.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나왔죠. 별표입니다.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보증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이런 거. 그리고 관계증서사본을 직접 주거나 직접 못 줄 때는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걸 해야 됩니까?
한 건 했을 때입니다. 중개 의뢰 받았을 때가 아니죠? 중개 완성되기 전도 아니죠? 언제라고요? 완성된 때 별표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 6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내용은 이쪽에서 보십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것은 한 문제는 아니고, 한 0.5문제. 이렇게. 이게 바로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이거 네 가지가 중요한데 그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거래 현실에서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매수인이 이제 돈을 먼저 줍니다.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또요 잔금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A가 잔금 받아먹고요,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이 서류 갖고 등기를 내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잘 소개하죠. 요렇게. 예? 자, 요게 정상적인 거래. 근데 여기서 B라는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다가 멈춰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보니까 가압류 등기도 막 돼 있고 압류 등기도 돼 있어서 이거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찍은 건데, 찍었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나중에 중도금을 줄 때쯤 되니까 여기 생긴 거예요. 없던 게. 그러니까 이거 중도금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랬을 때 우리 개업공인인사가 요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좋다 그러면 직접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 잔금을 직접 주지 말고 여기 중립적 기관에다 여기다 넣어놓자.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잘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등기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요걸 빼가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게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너가 그냥 가져가라. 그럼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응? 혹시 잘못되고 사고 나도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해요? 쉽게 할 수 있게끔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뭐냐? 바로 예치제도입니다. 묻어놓읍시다. 예치제도. 그때 예치제도는 묻어놓는데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예치명의자라고 그래요. 그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치기관에다가,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로 금융기관이 될 거예요. 거기다 넣어놓읍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예치기관에 돈을 넣어놓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치제도예요. 예치제도를 이용하면 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계약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맨날 시험에 나와요. 자, 이게 나온다면 말이에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과요. 대통령 영유에서 정한 6명입니다. 그래서 은행 들어가고요. 공제사업자인 협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채신관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행, 대행, 전문회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공, 그 다음에 은, 공, 신 3개, 보, 채, 전 이렇게 3개. 자, 그래서 개공, 그 다음에 은, 공, 신, 보, 채, 전. 예치명의자를 주로 물어봐요. 그럼 예치명의자에는 가만히 보면 소공은 예치명의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자, 변호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매도인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매도인?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될 수 없어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도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 있나요? 또 안 돼요. 딱 정해졌습니다. 7명. 그래서 개공, 그 다음에 은공신, 보, 채, 전 이렇게. 자, 그래서 예치기관에 돈을 묻어놓자라고 자, 권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이 제도는 불안해하니까 중간에서 개업공인인사가 한번 소개시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해 볼 수 있다. 특히 요 권고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 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까지 권고할 수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계약의 뭐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히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체결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안 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권고기 때문에 이것은 A하고 B가 둘이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합의가 있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이용하게끔 강행 규정으로 도입된 게 아니죠.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해 볼 수 있다. 싫다고 하면 이용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는 갑이 권고해 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인계사는 권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의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성격까지 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성격상 B는 오케이 할 텐데 A가 싫어할 거예요.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간 뒤에 그 다음에 이걸 돈을 가져가면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보통 딴 데 가서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텐데 그때 나중에 돈을 뽑아간다면 완벽하게 넘어간 뒤에 그러면 이쪽 가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치를 때 자기 돈 가지고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싫어한다고. 그럼 여기도 오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A가 이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빼가는 거예요. 보관하는 돈을. 이걸 사전 수령 제도라고 합니다. 미리 빼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리 빼가놓고 뭐 제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미리 빼가서 그것 갖고 계약금 중도금 치르면 되는데 이행 안 해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와요. 이행 안 해버리면 직접 돈을 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기는 하되 빼갈 때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도록 합니다. 보증인. 대신 물어줄 사람. 그래서 A는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증서 발행기관에 쫓아갑니다. 거기 쫓아가서 수수료, 약간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보증서를 끊어옵니다. 그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갖다 주고 반대로 뭘 빼오는 거예요? 돈을 빼온다. 이게 사전 수령이죠. 그럼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게 세 번째 중요합니다. 사전 수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전 수령할 때 필요한 거. 바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죠? 두 군데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또요?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끊어와야 돼. 그리고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돼요? 바로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맡겼을 때 예치 명의자가 관리하는 돈을 뽑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전 수령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자, 네 번째. 여기 보면 개업공인인계사가 예치 명의자가 돼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럼 개공이 예치 명의자다 그러면 의무가 생겨요. 마지막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일단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그 돈은 함부로 꺼냈으면 안 돼요. 개공이. 근데 함부로 꺼냈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꺼냈을 걸 대비해서 보증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식으로 꺼냈을까봐 보험에 드시오. 얼마만큼 보증 설정해야 되는가? 자기가 개업 공인인계사의 예치 명의자가 관리하는 돈만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치 금액. 예치 금액만큼을 뭐 하시라? 보증 설정하시라. 1억 이상, 2억 이상 아니고요. 여기가 또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의무예요. 권고할 수 있다.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개공이 예치명의자 딱 되면 의무가 생겨버려요. 의무가. 그래서 만약에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또는 보증 설정 안 하거나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업무 정지. 제재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자, 교재 정리하고요. 거기 교재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교재에서 63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치 권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개업공인인계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가 또 중요하죠.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 밑에 나오는데 별표입니다. 개공,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채식관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어디를 얘기해요?
공제사업자 6번에 나온 공제사업자는 어디예요? 협회입니다. 협회. 중개사 협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어디예요? 전문회사. 그쵸? 전문회사. 7번입니다. 전문회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전문회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밑에 가시면 네모 2번에 가로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단으로 인출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2번에 둘째 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둘째 줄 중요하고요. 여러 번 나왔었고요. 셋째 줄.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의무상이에요. 이거 어기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위반 시 업무정지라고 밑에 써두시고 위반 시 업무정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요. 의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로 3번. 보증 설정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거기 네 줄 다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의무입니다. 그때 얼마만큼 보증 설정을 하셔야 됩니까? 그랬을 때 둘째 줄 끝부분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셋째 줄 앞부분까지 중요합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묶어 놓으셔야 돼. 다시 한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금액이라고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설정하셔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 위반하면 또 뭐예요? 업무정지. 자, 오른쪽에 가시면 사전수령 제도가 나옵니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오른쪽 페이지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보증서 발행해 주는데 두 군데 어디예요? 금융기관하고 또 어디하고요?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금보.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로넣기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셋째 줄 뒷부분. 예치명의자.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예치기관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니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